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우리 학습지 4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4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을 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있었잖아. 그 중에서 이제 고려와 마한의 소국으로 존재했었던 백제, 그리고 진한의 사로국으로 출발했었던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을 갖추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고구려는요, 기원 전 BC죠. BC 37년에 누가 건국했을까요, 고구려? 고구려 누가 건국했다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주몽입니다. 그래서 주몽이 건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주몽, 그냥 주몽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구려 1대왕, 초대왕으로 우리 동명왕이라고 부릅니다. 동명왕.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주몽을 뭐라고 부른다? 동명왕이라고 부른다. 자, 주몽이 어디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랬죠? 졸본 산악지역에서, 졸본 산악지대에서 건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고구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세기별로 우리가 연표를 그려보면서 배울 거예요. 여기 학습지에 없는 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연표를 잘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요.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세기, 2세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기원 전 19세기부터 그 동명왕 다음에 동명왕의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었던 누구? 유리왕이 고구려 2대 왕이 됩니다. 자, 고구려 2대 왕 누구? 아버지! 하면서 달려왔었던 그 유리가 왕이 되는 것이죠. 기억나지? 첫째 왕 유리가 아버지 저요요, 제가 산 넘어 강 넘어 산 넘어 강 넘어 산 넘어 강 넘어에 있었던 증표를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류랑 온조가 우리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강유역으로 내려가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비류의 나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류는 죽게 되고, 온조는 한강 일대에서 백제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만들어서 부여 성씨를 쓰는 백제의 나라를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유리왕이 업적하면은 당시 이제 북방의 민족으로 있었었던 선비족들이 있어. 선비족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흉노족의 일부가 아닐까, 흉노족의 한 갈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중국 이제 만주 일대에서 거진 활동했었던 유목민족이고 정말 강력했어요.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국어 시간에 한 번 이상 배워봤을 텐데, 황조가를 지었죠. 암수 정다은 저 꾀꼬리. 자, 꾀꼬리의 모습에 이제 자신의 혹시 객상 못 들어봤어? 객관적 상관물 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안 들어봤군요. 황조가 처음이군요. 근데 놀랍게 우리 같이 수업했었어요. 1학년 때. 네. 그래서 황조가도 이제 지었었던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황조가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국어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고구려에서 중요한 색깔은 고구려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써보려고 해요. 특히 이 빨간색은 귀한 빨간색이야,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핑크 색깔은 다르거든. 색깔 한번 봐주세요. 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 졸본이었지. 이 졸본에서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색깔 어때? 장미 색깔이지?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의 업적 중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같이 배우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냐? 일단 첫 번째, 여기 키워드 한번 적어줄게요. 아마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이는 조금 간격이 있을 테니까. 자, 삼국시대 공부하는 팁을 선생님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팁은 중앙집권 국가. 중앙집권이 뭐야? 왕의 힘이 강한 게 중앙집권 국가야. 반대로 왕의 힘이 약해.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힘이 센 것은 지방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진 것은 누구인가를 물어봐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은 누가 다졌는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시험 문제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 수용은 누가 했냐? 불교 수용을 누가 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시험 문제에 잘 물어보는 문제. 자, 그리고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 법이죠, 법.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입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이제 율령이라는 것이요. 이 율령은 누가 반포를 하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도가 변화한 것. 수도가 변화하였는가를 물어보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1타. 그래서 삼국시대에서는 주로 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총명하게 뜨고 같이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틀리면 진짜 아쉬운 거야, 얘들아. 사실 지금 배우는 삼국시대보다는 이제 후삼국시대가 더 재밌고, 후삼국시대보다는 고려가 더 재밌고, 고려보다는 이제 조선사가 더 재밌는데, 조선사보다는 일제감정기가 더 어렵고, 일제감정기보다 현대사는 조금 외워야 될 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삼국시대 문제에서 틀려버리면은 여기에서 실점을 해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지, 그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점을 해버린다? 아쉬운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별로 이제 써놨는데, 선생님이 4번 얘기하다 이렇게 됐잖아. 고구려는 원래 처음에 건국됐었던 수도가 부여, 만주 송화강 일대에서 건국됐었던 부여 밑에 산간지대였었던 졸본에서 건국이 됐지. 자, 그리고 졸본에서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해. 그리고 나서는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될 거야.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이 평양성.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 장수왕, 평양성으로 한껏 이 남쪽으로 성큼 다가왔었던 장수왕의 공격에 이 백제는 결국에 한성이 함락되어, 백제의 수도는 오랜 시간 한강 유역에 있었던 한성이었는데, 이 한성이 결국 함락되면서 수도를 바꾸게 되죠. 그 수도가 바로 웅진입니다. 웅진, 코웨이.
아니고요. 웅진은 이제 공주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웅진. 공주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마지막에 이제 백제의 성왕, 백제의 부흥을 이제 꾀하려고 했었던 이제 성왕이 웅진에서 수도를 사비는 오늘날의 이제 충남부여야, 충청남도 부여여가지고 남부여라고도 불러요. 남부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남부여로 이렇게 세 번의 이제 변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신라는 수도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신라는 천년의 역사, 수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경주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유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왕들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가볼게. 자, 태조왕입니다. 선생님 바로 중요한 왕이 나왔네요. 맞아요. 태조왕은 시험 문제 1타, 그리고 여기에도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태조왕. 자, 태조왕의 업적 첫 번째는, 원래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오부족 연맹체였잖아. 그래서 계루부, 고씨,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 이 5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뭘 했어요? 왕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반장을 뽑는데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거랑 계속 한 사람의 예를 들면은 유씨들만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거, 뭐가 더 반장의 힘이 세겠어? 유씨끼리만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게 더 반장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 왕의 힘이 강해지는 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계루부 고씨끼리만 왕위를 세습하게 합니다. 계루부 고씨, 고주몽의 고씨 왕위를 세습하게 한다. 이제 다른 부족들은 왕위 세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계루부 고씨끼리 왕위를 세습하는데 형제상속이야, 얘들아.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하는 형제상속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옥저를 복속을 해요. 여러분들 옥저 오늘 우리가 시험도 봤었죠? 그쵸? 어물과 소금이 굉장히 풍부했었던, 동해바다를 끼고 있었던 그 평안도가 아니라 함경도까지 있었던 이 함경도에 동해를 끼고 있었던 옥저를 복속하고, 그리고 동해를 공격합니다. 동해도 공격을 했다. 요것들, 그래서 옥저가 이제 고구려의 영토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요동을 또 태조왕이 공격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왕인데요. 요 왕도 이제 배경 지식도 되고 매우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을 고의 나라 국, 하늘 천, 그리고 임금 왕인 거야. 뭐야? 나라를 하늘처럼 높게 하는 임금님이시래. 이 이름은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건데, 그러면 백성들한테 이 고국천왕의 인기가 좋았다는 걸까, 나빴다는 걸까? 그렇지, 인기가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는 이제 오부족 연맹체였었던 고구려, 이 오부족이라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부족을 오부로 개편합니다. 오부족을 오부로 개편한다. 그래서 부족적 성격,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오부족을 이제 행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성격을 바꾸어 띠게 된다. 그래서 이 계루부 제외하고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전호부, 이
부족적 체계를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중앙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맡겨가지고 파견시키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관합니다. 아, 오부족 연맹체에서의 오부족이 오부로 개편됐구나 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부족이 오부로 바뀌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했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키워드죠. 이제는 부자끼리 왕위를 상속하게 합니다. 형제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위 부자 상속. 중요한 키워드예요. 언제 부자 상속을 했는지, 언제 형제 상속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상당 잘 나오는데 이 법은요, 바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진대법은 우리가 네 글자로 하자면 춘대춘합이야. 봄춘, 대출할 때, 가을추, 납부할 납.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라는 건데 무엇을 갚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우리가 씨를 언제 뿌려? 5월에 뿌려요. 5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사이에서 5월쯤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건 언제야? 가을 10월에 추수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먹을 게 있어요. 추수해온 게 있다 보니. 근데 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겨울까지 버티기 위해서 먹었었던 이 곡식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봄에는 곡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응꽃 찢어지게 가난하다. 응꽃 찢어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런 표현들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똥꼬 찢어지게 가난해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게 됐는데 겨울을 나고 나서 봄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곡식이 없던 나머지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게 없다 그래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나무 껍질을 뜨거운 물에 팔팔 삶을 때는 말랑말랑해가지고 씹어가지고 꿀떡 삼킬 수 있거든? 근데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가시가 뾰족뾰족 나게 돼. 결국에는 소화가 안 되죠. 아무리 위에서 여러 번 소화작용을 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온 장을 다 쑤신 다음에, 그리고 배출될 때는 항문을 잔뜩 찌르면서 나오는 거야. 그 나무가시가, 나무 파편들이 가시로 엄청 항문을 찌르면서 나와서 항문에서 피가 나온다. 그래서 응꼬가 찢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는 언제라는 거야? 즉슨 봄이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가장 먹을 게 없을 때는 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봄에는 곡식을 빌려주겠대. 봄에 곡식을 빌려줄 테니까 언제 갚아라? 가을에 추수할 때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춘대춘합, 진대법. 진짜 배고픈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대박법, 진짜 대박법. 줄여서 진대법이 된다. 오케이? 진짜 대박법, 줄여서 진대법.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구나. 역시 고국천왕 최고시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